확성기에서 판결문이 낭독되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주민들 사이에서 저는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당 간부로서 의무적으로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23 청년이 단상 위에 끌려 나왔습니다.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맞은 흔적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죄, 반국가 선전물 유포 미수, 인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처벌한다. 그 순간 뒷줄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보위원들이 그녀를 제압했지만 울음소리는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을 고발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일주일 전 저는 이 청년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것이었죠. USB 하나를 찾아냈고 규정대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주민 50여 가구를 감시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당원이었고 제 임무를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단속 당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빌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업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해에 의해 판결이 끝나고 광장이 해산되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체제가 무엇인지, 제 손에 누군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감시자가 아닌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2024년 가을, 저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감시자에서 도망자가 되었는지 그 2달간의 탈출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당 세포 총책이 된 건 2020년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당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구역 50여 가구, 약 150명의 주민들을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민민반 회의를 주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점검하고 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총화에 참석해야 했고 빠지면 제가 직접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매달 식량 배급표를 나눠주고 누가 장마당에서 무엇을 사고 파는지 파악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이 열리면서 중국산 물건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단속은 더 강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이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당원이었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수령님의 은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주민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제국주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타가소 교양원으로 일했고 11살 된 딸아이는 소년단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저녁이면 가족이 함께 조선중앙TV를 보았습니다. 남조선이 얼마나 비참한지, 미제가 얼마나 악랄한지 보도하는 뉴스를 보며 우리가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있었습니다. 2023년 겨울, 배급이 석 달째 끊겼을 때였습니다. 한 주민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책 동무, 올해는 풍년이라고 했는데 왜 배급이 없습니까? 저는 당에서 배운 대로 답했습니다. 미제의 봉쇄 때문이요. 인내해야 하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딸아이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장마당에서는 쌀값이 치솟았습니다. 한 킬로그램에 6,000원이 넘었습니다. 제 월급은 5,000원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몰래 장사해서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사람조차 체제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임무를 다했습니다. 주민들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살아남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2024년 9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역에 사는 23 청년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이런 일은 드문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고 적발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보위부 지도원 2명과 함께 그 집을 급습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김성혁, 가명이지만 아직도 그 이름이 생생합니다. 그는 제 딸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USB를 찾아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파일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동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는 제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위부원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적발 경위, 증거물, 용의자 진술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광장에 주민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저도 당 간부로서 최전열에 앉았습니다. 김성혁이 손이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판사는 그를 반동분자, 사상적 오염자라고 규탄했습니다. 군중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총살하라, 총살하라. 그때 한 여성이 울부짖으며 달려 나왔습니다. 김성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김성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화소 15년형이었습니다. 총살은 면했지만 15년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김성혁이 끌려가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념과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3편을 봤다는 이유로 한 청년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게 대체 무엇인가? 이게 정의인가? 저는 처음으로 체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제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저 역시 김성혁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혁의 재판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회의를 주재할 때도 주민들을 점검할 때도 모든 게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의심받는 순간 저 역시 끝이었으니까요. 결정적 순간은 한 달 뒤 찾아왔습니다. 2024년 10월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세대에 대한 전면 검열이었습니다. 휴대전화, USB, SD카드까지 전부 검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지침서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둔 USB를 꺼냈습니다. 1년 전 한 주민이 뇌물로 건넨 물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중국 영화와 남조선 뉴스 영상들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발각된다면 저는 김성혁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당 간부가 총책이 남조선 자료를 은닉했다는 사실은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제 가족도 함께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체제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꾼 순간부터 저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총책이라는 직책 덕분에 국경 지역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시간대, 경비병 교대 시각, 취약 구간 같은 정보들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도 모아야 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려면 브로커가 필요했고, 브로커를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귀금속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몰래 하나씩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돈은 중국 돈으로 3,000위안 정도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지만 더 모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한 주민을 통해 브로커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쪽지에 적힌 번호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탈출에 성공하면 그들은 연좌제로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남으면 언젠가 우리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서 언젠가 그들을 구하기로.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브로커와의 만남은 장마당 뒤편 골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000위안으로는 부족하오. 최소 5,000은 있어야 하오. 그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간청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브로커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오. 총책이 탈출이라니. 좋소. 하지만 국경만 넘겨주는 거요. 그 이후는 당신 책임이오. 사흘 뒤, 밤 11시에 출발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의심받을 경로였지만 총책 신분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문소마다 단속 업무라고 둘러댔고 경비병들은 의심 없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국경까지 30리, 2시간을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어둠 속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물살은 거셌습니다. 브로커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이 기회요. 경비병, 교대 시간이요. 하지만 철조망은 당신이 알아서 넘어야 하오. 저는 여기까지요.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철조망까지 100m. 기어서 이동했습니다. 순찰등 불빛이 사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철사절단기로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병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조망을 비집고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철사가 옷을 찢고 살을 베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격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의 바람. 저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1월의 두만강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속에서도 귀에 들렸습니다. 탈북자다, 막아라. 하지만 이미 강 중앙을 넘었습니다. 팔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아직 끝이 아니야. 마지막 힘을 짜내 헤엄쳤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둑을 붙잡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기어올라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북한의 불빛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강둑에서 1시간을 쉬고 몸을 추스른 뒤 걷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마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50대 조선족 남자가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새벽에 공안이 순찰 돌아요. 그는 저를 지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습하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00위안이요. 밥은 하루 2끼.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발각되면 나도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름을 숨어 지냈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실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낮에는 집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였고 밤에는 공안 차량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북한에서는 감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숨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소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남겨둔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 탈출이 발각되었다면 그들은 분명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연좌제로 처벌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초 집주인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공안이 탈북자 단속 나온대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른 브로커를 소개해 줄게요.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해요. 2,000위안. 저는 남은 돈을 털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에서 가져온 결혼반지까지 팔았습니다. 이틀 뒤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태국까지 가야 해요. 비용은 1만 위안. 중간에 라오스를 거쳐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1만 위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브로커는 제안했습니다. 일단 출발하고 태국 가서 한국 대사관 도착하면 거기서 받아요. 못 주면.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 있다가는 붙잡힐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가 두려웠다면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공안, 브로커, 집주인,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누가 저를 신고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선족 말투를 흉내내려 했지만 북한 억양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진짜 자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했을 뿐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로 사흘간 이동했습니다. 검문소마다 차 및 짐칸에 숨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공안 검문에 걸려 차가 섰습니다. 짐칸 안에서 4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집 문이 연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차는 통과되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밤중에 산길을 넘었습니다. 브로커는 전방만 보며 걸었고 저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미끄러운 산길에서 한 사람이 넘어졌지만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는 순간 모두 끝이었으니까요. 라오스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허름한 여관 방 하나에 4명이 몸을 숨겼습니다. 브로커는 태국 비자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우리를 방치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쌀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오? 돈만 받고 버리는 거 아니오? 브로커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의심하면 지금 나가요. 공안에 신고할 테니.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초, 드디어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대도시의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허락된 건 또 다른 은신처였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데려다 줄 거요. 하지만 그 전에 돈부터 확인하겠소. 브로커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대사관 가서 보호받으면 당신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브로커는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북에서 뭐 했소? 말투가 보통 사람이 아니오.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민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저희를 내려주었습니다. 계좌번호는 알고 있지. 잊으면 가만 안 둬. 위협이었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2달 반. 드디어 한국 땅에 가까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받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담당 영사님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2달 반. 그 시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5년 1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구나. 진짜 자유의 땅에 왔구나. 공항에서 바로 정부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제 신분, 탈출 경위, 북한에서의 역할까지 상세히 물었습니다. 당 세포 총책이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담당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한 일들, 고발했던 사람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죄책감까지 3개월간 하나원에서 지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행, 병원, 대중교통 이용법부터 시작해서 취업 준비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뉴스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을 말해도 괜찮았습니다. 밤에 유튜브로 뉴스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이것만으로도 교화소에 갔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한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쉬는 삶.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겁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 생각 때문입니다. 제 탈출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을 위해 저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받고 통제받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시했던 사람들도 제가 고발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이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살아갑니다.